네, 2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2부는 일본군들이 과거에 위안소를 이용을 했어요. 그러면 왜 일본군은 위안소를 만들어서 바로 그 한조선인, 일본인, 대만인 여성들, 현지 여성들 그 위안소를 굳이 왜 만들어야 했던가? 그리고 병참 장교가 관리를 하면서 성병 관리를 했어요. 네. 굳이 왜 그런 일을 했는가? 한번 일본을 우리가 옹호할 일은 전혀 없어요. 맞습니다.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여성 입장에서. 그 윤미향 씨가 그 동영상에서 촬영한 게 있어요. 그 일본 공창제 그 위안소에 대한 거를 얘기할 때 그 당시에 그 성폭행이 되게 많았다. 강간이 많았고 전쟁 시에 많은 민간 여성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의도로 공창제 위안소를 설립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게 또 사실은 맞는 역사적인 팩트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전쟁 시에 일본군 위안소를 만든 그 배경에는 일반적인 그런 민간인들의 성폭행을 강간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어떻게 박선동 씨 동의가 되나요? 어떤 거? 네, 저 그 정의원 집회 주최하시는 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게 그분들 그 위안소에 계시던 여성분들이 그 임신을 했을 때 임신하실 수 있죠. 임신했을 때 낙태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뭐 어떤 그 아주 안 좋게 몸을 만드는 약을 썼던 게 살베르산 606이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악독한 약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요. 그 매독이라는 성병이 1910년도까지만 해도 불치병으로 이미 돼서 한번 걸리면은 이미 죽음,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약으로, 그런 병으로 이미 인식이 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무서운 병을 완전히 완치시키는 치료제로 발명한 사람이 그래서 노벨의학상까지 받으신 분이 폴 에를리히라는 박사님이세요. 이 실험을 성공하기 위해서 606회에 걸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결국은 기적에 가까운 그 당시에는 정말 모든 사람한테 천형에 가까운 그런 악명 높은 병을 치료한다는 그래서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인정받았던 그런 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606이었구나. 예. 근데 왜 이렇게 악명이 높은 약으로 서술이 되고 있어요? 저기 정대협 예, 위안부 거기 증언 일본군 위안부 출신 그 어르신들 뭐진술에 의하면 굉장히 뭐 악명 높은. 일단은 이제 매독 치료제잖아요. 예, 매독 치료제인데 거기에서 말할 때는 뭐죠 낙태를 시키기 위한 또는 뭐 임신을 못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약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그건 분명한 오류가 있는 거네요.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위안소에 있는 위안부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치료제였던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증언집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넣어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죠. 최고로 악랄하게 묘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여튼 매독 치료제 맞나요? 네네,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 매독균이 있대요. 스피로헤타 병원균이 굉장히 강력한 균인데 이 균을 죽이려면 다른 정상세포도 죽이나 봐요. 근데 이거는 그 균만 죽이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니까 기적에 가까운 약이라고 다 극찬을 해서 지금은 이제 매독을 완전히 정복했다라고 얘기할 만큼 굉장히 각광받다, 인정받는 그런 약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에 임신을 못한 이유를 6065 주사 때문에 임신 못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노동자 생활을 많이 하면 네네. 그 여성의 몸에 생리학적으로 임신에 지장이 있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겠죠.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오히려 매독 그 치료제인 이 6065 때문이 아니고 그 잦은 어떤 그런 그 생활로 인해서 그럴 가능성이 더 크죠. 10년, 20년, 뭐 5년 이렇게 하시게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노동에서 얘기하는 산업재해처럼 성노동에 종사하면 그런 일반적인 임신, 일반적인 출산 이런 몸의 흐름과 여성의 몸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소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자료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성폭력이나 강간 이런 것들은 성매매라든지 이런 금지주의, 그러니까 금지주의 정책이 정책을 폈던 나라들의 데이터를 보면은요, 일단은 성폭력과 성폭력이 상당히 증가를 해요. 네. 그러한 자료가 스웨덴 같은 경우가 스웨덴 이제 처음으로 성매매 네 말씀하세요. 구체적인 데이터 좀 읽어주세요. 네 읽어드릴게요. 유럽 최대 성폭력 국가로 전락한 스웨덴. 네, 자료. 그 스웨덴이 원래는 성매매 합법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언제부터죠? 2000 몇 년도인가요? 그 19년인가요? 그 노르딕 모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민자들을 추방하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일환으로 그 구매자죠. 남성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일종의 스웨덴식 노르딕 모델을 도입을 해요. 네. 사실상 금지주의가 됩니다. 네, 그래서 금지법이 1999년에 의회에서 통과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건수가 2003년 그 이후에요. 2003년에 25명이고요.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46.3명. 그 다음에 2008년에는 59명. 그 다음에 2010년에는요 63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성금지주의가 발표되는 순간 스웨덴이 성폭력 국가로 전락했다라는 말이 맞는 데이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가 있어요. 2002년 매춘 합법화를 시행한 독일의 경우, 이 법을 통과시킨 여성이 독일의 바이크만인가요? 아마 예, 지대한 공헌을 한 여성이죠. 그 독일의 경우에는요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 건수, 다시 말하면 매춘이 합법화된 후에 2003년에는요 10.6명, 2004년에는 10.7, 2006년에는 9.8, 그 다음에 2007년에는 9.1, 그리고 2010년에는 9.4. 즉 다시 말씀드리면 범죄 건수가 9.4로 스웨덴의 매 7분의 1 수준 밖으로 떨어집니다. 예, 네. 박세원 동지가 한국의 성매매 금지법이 2004년도 9월 23일 시행이 됐는데 그 전과 그 후와 지금 그 범죄 추이를 좀 읽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두가 알다시피 성매매 금지 국가죠. 근데 이제 2003년도에는 12.7, 2004년도에 13.5, 유엔 자료네요. 유엔 자료. 2005년에 15, 2006년에 17, 2007년에 18, 점점점 늘어나네요. 2010년에는 36.9. 그러면은 벌써 3배 가까이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세월이 또 흘러서 예. 2020년이니까 10년 전 자료니까요. 예, 그러니까 성매매 금지법 이전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있었는데 있었죠. 그때는 실제로 그렇게 단속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범죄는 단속을 하고 성인들이 알아서 거래하는 것은 국가가 개입을 안 했어요. 네, 유연한 예. 근데 금지법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국내 아동 청소년 그 성범죄도 네네네네. 읽어주세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아닙니까? 2007년도에는 857건이던 것이 2008년에는 1203건, 2009년도에는 1359건, 2010년에는 1922건, 2011년도에는 2054건, 조사된 것만 이렇습니다. 2020년, 2019년인가요? M번방 20만 명, 26만 명. 아 미치겠다. 지금 아동 그러면 떠오르는 게 소아성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을 접하기 어려운 남성들이 약자를 향하는 경향이 생기고 그 약자가 아동에게 지금 직접 그 범죄로 나타나는 경우잖아요. 놀랍네요. 금지를 시켰는데 오히려 범죄 수는 증가한다는 게 예, 통계가 맞습니다. 놀랍네요. 성에 취약한 성빈곤자들이 찾는 거는 결국에는 그들보다 더 약한 자를
샀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소아성애자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엠번방 사건도 이런 아류의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미성년도 있었고 성인도 있었고, 근데 성인이 더 많았어요. 네, 미성년자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네.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일본군이 네. 일본 제국주의가 전쟁 중에 만약에 위안소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그 현장의 주민들 중에서 그렇죠.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일본군 입장에서는 마치 소련군이 독일에 들어가서 베를린의 여성들 10만 명을 강간을 했다. 네네네. 이런 현상을 일본군이 동남아나 남태평양 군도의 현지 여성들을 강간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범죄를 불법화하고 있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근데 성매매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아예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그쵸. 빈곤한 자는 못해. 돈 없으면 못해요. 음성으로 해서 굉장히 죄인 제약시하고 막 이렇게 범죄자 양산하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합법화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여성, 직업 여성 같은 경우도 어쨌든 법적인 보호라든지 직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몸 상태나 이런 것도 정기적으로 어떤 검진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오히려 인권 보호가 될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에 전쟁이란 거 하는 것만 빼면 네네. 일본이 공창제를 실시한 것은 유럽형의 합법주의를 한 네, 거예요. 똑같죠. 네. 근데 그것이 일본의 위안부들은 일체 지금 말이 없잖아요. 네네.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일본의 위안부 같은 경우는 동지적인 입장이었겠죠. 자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일본군들이 또 많이 죽었잖아요. 그녀들은, 그리고 또 거기에 일본은요, 사실 대한민국과 다른 게 뭐냐면 페미니즘이 거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렇죠? 뭐 기독교 종교가 일본에서 이제 어떤 그 기독교가 이제 미리 차단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가적으로 좀 기독교를 좀 종교를 좀 특정 종교를 창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죠. 그 시기가 언제였더라? 예, 역사적으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네네네네. 당시에 서구 제국주의가 네네. 일본에 들어올 때 선교사를 앞에 내세우고 와서 종교로 기독교로 선의로 선교한다고 하면서 네네. 사실상 점령군의 모습으로 들어가는 이걸 미리 눈치를 챈 그 도쿠가와이에야스 덕천 국각을 금지주의로 막으면서 네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서구의 종교가 발을 못 붙여요. 네, 그렇지.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지금 페미니스트 1세대들이요, 다 기독교인이고요. 여성주의자들이고, 기독교인들이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제정할 때, 가장 선두 주자에서 그거를, 금지주의 하자고 한 게, 대한민국 기독 여성, 예, 여성들이 앞장섰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성매매 금지주의가 발의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들이 한 행위가 뭐냐면 그 당시에 비공식적으로 한 2만 명이었나요? 비공식은 뭐 2만 3만 명 정도 넘을 것 같은데, 그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데이터가 없어요. 다 어디로 갔냐면 해외로 갔어요. 물론 대한민국에서 음성적으로 가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우리 박세원 동지도 얘기를 했지만 위험하다는 거, 최고로 위험하죠. 그 다음에 건강이 제일 문제가 돼요. 이 검사를 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아까 우리가 초반에도 얘기했듯이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에이즈 문제가 또 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지금 미국에서 네. 성매매라고 얘기할 때 성적 인식 매매로 네네네. 규정을 하는 거예요. 미국은 네바다주의 그 관용 지역에서는 합법주의로 성을 거래하지만 네. 나머지 지역은 불법이에요. 네네. 그런데 미국의 불법 지역에서 걸리는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 이 사람들의
그 숫자가 네. 2004년 성매매 금지법 이후에 미국으로, 호주로, 호주, 미국, 일본. 예, 일본으로 예. 풍선 효과로 나가는 그렇죠. 바람에 풍선 효과죠. 전 세계에 성매매를 수출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한국이.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자, 페미니스트 여성주의 운동한다는 사람들이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는 사람들이 그녀들을 지금 내친 격이에요. 이게 인권 보호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불러들여서 안전하게 그녀들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서 그녀들의 어떤 그 인권과 노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해서 그녀들을 인권을 신장을 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부르주아 페미니스트들은요, 불가촉 천민 집단 어제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녀들에는 인권에는 관심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계급을 우리가 잘 봤을 때 성매매 성노동자들은요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계급입니다. 그녀들의 인권은 전혀 안중에 없습니다. 저 박성훈 동지, 박성훈 동지는 위안부 인권회복 실천연대 대표예요. 위안부 인권 회복을 하려면 오늘날의 성노동자 인권도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 세계가 이웃이잖아요. 지구촌이 좁아요. 예. 또 지구촌의 성노동자들, 인신매매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문헌에도 보면은 가장 오래된 직업이 성노동자라는 직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네. 아예 법적으로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 어차피 법으로 막을 수 없는 거라면 지금 벌써 객관적인 데이터에서도 금지한 국가에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합법화시킨 국가에서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를 봤을 때만이라도 벌써 그러니까 합법화를 시키는 게 그분들 성노동자 여성분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그러니까 안전한 작업 환경이라는 게 좀 우습긴 하지만 그래도 보다 나은 좀 그런 환경에서 정상적인 어떤 그런 활동 노동자로서 대우를 받게 하려면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분들은 소중한 여성이니까요. 네네네. 여성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려면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인권을 끌어들이는 게 진정한 여성 인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네네네. 그 성매매가 아니고요. 섹스 트레이드는 합법화되어야 하고요. 내지는 비범죄화되어서 안전한 어떤 그런 법제도 안에서 이 일이 진행되어야만 대한민국도 살릴 수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정배혁 대표, 이나영. 네, 정의원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대표가 바로 국내의 페미니스트의 바로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윤미향 대표 체제에서는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과거의 위안소 문제, 위안부 문제로 바로 일본 제국주의, 일본군에 의한 우리 한국 조선인 위안부들의 인권 침해를 주로 다뤘어요. 네. 그러면 바로 이나영 체제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페미니즘 입장에서 위안부 인권은 물론이고 여성 인권 그리고 실제로 한국을 세계적인 여성 인권 운동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의 오늘날의 성 정책과 일제 시대의 성 정책을 이어서 금지주의를 그대로 확대 강화하겠다라고 네. 하는 의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 여성 인권 보호인가요? 예, 그러니까 일제 때 위안소 같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일본군의 현지 여성에 대한 강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위안소 입장에서는 1942년 같은 경우에는 14,000명이 넘는 한국의 그 성노동자들이 전시의 현장으로 전쟁터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쵸. 많은 부분이.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고 설명 안 하죠. 무조건 피해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 오늘날 바로 피해자로 이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나영 체제에서 이 문제가 어디까지 나갈 것 같아요? 지금 저기- 막지 않으면 그분들이 예전에 유엔까지 가서 이 위안부 이 성노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유엔까지 가서 완전히 전 세계로 확산시키려는 거 하듯이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나영은 도대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안티페미도 아니고 휴머니즘 운동을 해야 되는데요. 아마존에스 왕국을 만들려고 하나요? 뭐 여성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여성 만세입니까? 남성을 완전히- 잠재적 가해자로 해서 네. 적대해서 이거 뭐 인종 남녀- 학살이죠. 예. 거의 인종을 학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 네, 레드컬 그렇게 페미니스트. 그토록 막아야 됩니다. 네.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는 분인 것 같습니다.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여가부. 예, 네. 여튼 지금 여기 밑에 보면 여성가족부 해체에 캐치플레이즈가 있어요. 성을 이간질하고 있다. 네. 성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번에 그 정대협의 이나영에 관한, 윤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기네들끼리 감사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셀프 검증 여성가족부에서 그 2019년하고 여성가족부의 예산 중에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그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39억 5천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 21억 8천만 원인가가 보조 사업 내지는 뭐 역사관 이런 어떤 피해자와 관계없이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외적인 피해자와 관계가 없는 외적인 일에 그렇게 많은 돈을 지금 투자를 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뭐 얘기를 해서 왜 이게 어디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밝혀라라는 얘기들을 했었고 또 다른 돈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이 돼요.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요했는데 본인들끼리 검증을 해서 내용은 밝히지 않겠다고 했어요. 검증을 해서 윤미향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본인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무슨 검증입니까? 예, 셀프 검증이었어요. 이제 대단해요. 우려되는 것이 일본 제국주의 아래 일본 군인들이 가해자라면 네. 이제 이나영 체제는 페미니스트니까 네네. 한국 그리고 한국의 남성을 네. 모두 가부장제로 일반화한 다음에 네. 여성을 피해자로 간주해서 일제때 모델을 한국의 오늘날의 모델로 확대하고 그 다음에 제3세계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전시 성폭력의 샘플로 네네네. 일제 때 모델을 적용해서 유엔에다가 또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오늘의 결론으로 이걸 좀 정리 좀 해주세요.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안부 문제를 이나영 체제, 이나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 특정 시기, 그 다음에 배경, 그러한 어떠한 역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위안부 문제는 분명히 역사적인 거거든요. 그때는 20세기, 지금 21세기예요. 근데 19세기, 18세기, 20세기, 21세기 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로 통일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나오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쉬워요. 이거 운동하기가 무조건 여성이 남성의 성적 서비스 대상이었다.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돈을 주고 남성은 성을 샀다. 그러니까 자본사회에서 너희들이 지배와 피지배의 구도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금 벌써 유엔은 장악이 됐잖아요. 유엔은 페미니스트가 장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남성은 영원한 이제 강간범, 성폭행범이 되는 거고 여성은 늘상 피해자가 돼서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여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사실은 그렇지 않죠. 네, 박상원 동지한테 질문할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국가의 기본 요소가 가족, 인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저는요 페미니즘 이거 굉장히 위험하고 해서는 안 될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 이나영 체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이나영 후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를 하자면 위안부라는 이 그릇에 그동안 정대협, 윤미향 체제는 사업 확장과 그 다음에 인지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면 이나영 체제, 이나영호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것을 확산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하지 않을까, 전 세계로.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적극적으로 미약하지만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한일 동상 진실규명 공대위와 위안부 인권 회복 실천 연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마하지 않아요. 다윗의 작은 물맷돌이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 30년간 지속되어 온 이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막아야 할 시점이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이게 또 새가 꺾였잖아요. 또 지금 30년간 지속했던 그 장소를 빼앗겼고 7월 29일부터는 완전히 또 빼앗기게 될 텐데, 이런 모든 것들이 시작이라고, 단초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자. 한 말씀. 공교롭게도 1990년 정대협이 90년에 창립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의 페미니즘의 그때부터 아주 활성화가 돼서 페미니즘의 역사와 정대협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요. 예, 한 세대죠, 30년이면. 그래서 이제 위안부는 그 역사적인 진실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은요, 그냥 성폭행이다, 이걸로 하나로 갈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인 그 팩트 같은 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냥 성폭행만 가르쳤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끌고 온 30년이에요. 결국에는 그녀들이 누린 게 뭔가요? 권력이잖아요. 정대협이 누린 건 권력이에요. 예, 자본과 권력이었어요. 그녀들이 누린 건. 예, 할머니 위안부는요, 성노예로, 예, 네. 계급이 완전히 떨어지셨죠. 네, 윤미향 전 대표가 회계 부정과 횡령, 그리고 어떤 민족주의를 빙자한 한일 외교 참사를 불렀다면, 이나영 체제는 앞으로 남성과 여성을 적대시시켜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까지 네. 확대시키는 또 하나의 대형 사고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두 여성 동치의 네. 앞으로의 많은 활약을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기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